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달라고 하는 국민의 강력한 외침이 오늘 미래통합당의 출발을 이끌어냈습니다. 새로 창당하는 제1야당에는 새 인물도 새로운 비전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돌고 돌아서 결국 도로 새누리당을 선택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개혁의 깃발을 들고 집 나간 인사들이 회초리 맞고 되돌아온 것에 불과합니다. 도로 새누리당이라는 말도 아깝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방금 전 출범했습니다. 2016년 12월 탄핵을 겪으면서 분열됐던 보수가 다시 하나로 뭉쳤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도로 새누리당, 새 인물도 새 비전도 없다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민통합연대 이재호 집행위원장 그리고 김갑수 평론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저거 하나만 코로나 하나만 여쭤보고요. 거기 우리 탑 승객이 9명, 승무원이 5명. 예. 몇 분은 오고 싶어 하시나 봐요. 우리가 데리러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첫 번째 임무인데 네. 일단은 우리나라로 데려와서 네. 격리를 하든 치료를 하든 해야죠. 네. 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우리 국민이냐에 대해서 좀 복잡한 문제인데 네. 이 크루즈선에 있는 한국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14분 중에 네. 13분이 일본 국적이에요. 제1교포. 그중에 한 분은 또 아직은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본인과 결혼해서 근거지가 다 일본이에요. 네. 사실은 일본에서 치료하도록 하는 게 맞겠죠. 국적이면 뭐면. 네. 근데 우리는 한국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야 되는데 뭐 검은 머리 외국인이란 말 잘 쓰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익 보고 딴 데 가서 뭐 하는 이제 한국계 자본시장에서 주로 쓰는 용어죠. 네, 네. 한국계 외국 국적자에 대한 우리 심한 반감이 있는데요. 네. 이제 그걸 벗어날 때가 됐어요. 예컨대 닛산 회장 칼로스 곤이 탈출했을 때 화제가 된 게 그가 삼중 국적이었다는 사실이거든요. 레바논, 프랑스, 브라질. 네.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하고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이 옛날 같은 후진국이 아니고 이 연고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난 네.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이 시대니까 그분이 국적이 어디든 또는 혼혈이어서 한국 피가 4분의 1이 섞여 있든 네. 어디에 있든 우리나라라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굉장히 필요해서요. 지금 여기 있는 14분도 우리 정부에서는 계속 손길을 미치는 거죠. 오세요,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아유, 난 연고지가 다 일본입니다 하면 그건 할 수 없는 네. 거죠. 네. 네. 자, 29번째, 30번째 확진자까지 원래 나흘 연속 안 나오다가 지금 나왔는데 뭐 구체적인 이야기는 뭐 잠시 후 저희가 전문가분들하고 하고 대표님 보시기에 어때요? 좀 지금까지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예, 네. 큰 틀에서는 뭐 정부가 아주 열성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네. 좀 작은 점에서 또 구체적인 점에서 좀 소홀한 점이 많죠.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29번 환자하고 30번 환자하고 네. 둘 내외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부부입니다. 그러면 네. 29번 환자를 했을 때 제일 먼저 가족부터 먼저 점검을 해야죠. 예, 근데 29번 환자가 나와서 그 30번 환자를 확진할 때까지 네. 시간이 좀 걸렸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제가 예.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바로 들어갔지만 확진까지 또 걸리는 시간도 예. 있고 좀 그래서 그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이 간단하게, 정도면 WHO 쪽에서도 모범 사례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일본은 확진자 400명 넘었고 경로 추적이 안 돼서 어쩌면 확 퍼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는 반면에 네. 우리 경우는 이제 통제가 잘 되고 있으니까 소위 말해서 일본 그 고위 관료가 우리 비웃은 거 유난 떤다고 하는 근데 그 유난을 떨어야 될 때죠. 네. 그래서 이마이나 통제가 되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는 사망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고요. 네. 이미 완치자가 돼서 퇴원한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10명이라서 예, 지금 그렇습니다. 오늘까지 포함하면 3분의 1이 퇴원했습니다. 예, 격리 이제 치료를 그만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부가 아직은 옆에 이제 중국도 그러고 일본도 그러고 확장돼가는 추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놓고 이제 안심하고
생업에 복귀하라든지 뭐 네. 경제활동에 복귀하라든지 이렇게 권장할 때는 아니고 아직은 더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네. 때다. 더 조심해야 할 때. 어려운 근데 네. 이 얘기는 좀 하고 싶네요. 일본에 대해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나라입니까? 이 프린세스호에 갇혀 네. 있는 3,500명 이거는 정말 인륜적으로 할 일이 아니죠. 거기다 가둬놓고 방치해서 내부 이 감염자들이 계속 생기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데 네, 네. 국가에서 예산이 엄청나게 든다 하더라도 그분들을 별도의 장소에서 철저한 방역과 함께 시간을 갖도록 해야 되는데 그 비용 아끼겠자고 배에 가둬놓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요. 네. 일본이라는 나라의 수준과 그 정부의 태도, 인간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매우 놀랍지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그 뉴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더 300명 저 여객기 뛰어서 데려갔고요. 그러니까 엑소더스예요. 탈출을 네. 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일 모레부터는 이제 아마 하선을 허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정치권 이야기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출범했습니다. 현장 분위기나 녹취가 들어와 있습니까? 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그러다 말겠지. 좌파는 우리를 그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모두의 예상을 뒤엎어서 이제 보란듯 통합을 이루어 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머물지 않고 앞으로 보수와 중도의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국민 대통합정당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먹었으니 하나의 목표, 정권 심판의 고지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갑시다. 황교안은 없고 미래 통합당만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황교안은 없고 미래통합당만 있습니다. 당 대표와 원내 대표는 그대로 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뭐 네. 한국당 체제를 그대로 이어가는 그대로 가는 것 거죠. 같고요. 네. 자, 저걸 먼저 여쭤보죠. 뭐. 자, 대통합 잘 된 것 같습니까? 중도에서 많은 역할을 하셨는데. 네. 예, 뭐 어쨌든 흩어졌던 중도 보수 쪽의 통합을 막 이루어낸 거니까 네. 일단은 그 통합에 뭐 점수로 친다면 네. 한 뭐 80점은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쏙 후한 점수는 안 주시네요. 왜냐 그러면 네. 이제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통합도 통합이지만은 혁신이잖아요. 보수가 좀 새로워진 모습을 보여달라.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당이 좀 기득권을 좀 내려놓고 이런 것들을 바랐는데 네. 내용은 이젠 앞으로 하기로 하고 네. 일단 통합만 성공하는 거니까 저기 화면 보면 유승민 의원은 안 왔습니다. 예. 네. 뭐 그래도 보수당 사람들이 다 왔으니까 네. 예. 왜 안 왔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사정인지 모르지만은 네. 어쨌든 물론 대구의 그 유권자들에게 이해의 말씀을 구하여서 대구 내려간다라고 말은 했습니다. 뭐 네. 그런 건 핑계고 어쨌든 뭐 본인이 좀 썩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네. 보수당 의원들이 다 참석을 했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도 참석하는 게 맞지요. 뭐가 좀 마음에 안 들까요? 글쎄요. 아니 그거는 보수당 의원이 8명인데 8명이 다 유승민 의원 빼고 7명이죠. 7명이 다 이제 통합하기로 하고 들어왔으니까 설사 뭐 본인이 어떤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는지 모르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혁신이 생각하는 대로 안 됐다 하는 거는 통합하고 나서도 이제 하면 되는 거고 네. 일단 통합은 어렵잖아요. 어려운 거 성공했으면 네. 같이 참석해서 통합은 해놓고 이제 혁신 앞으로 해야죠. 예. 김무성 의원이 계속해서 어딥니까 공화당 쪽도 같이 통합하자. 예. 네. 조원진 의원 쪽도 홍문정 의원도 들어와라. 예. 뭐 이런 어떤 스펙트럼이 지나치게 넓어진다 이런 쪽에 불만을 갖고 있습니까 혹시? 아니 뭐 그건 아니고 뭐 네. 공화당이나 통일당이 뭐 지금 당장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처음부터 공화당과 통일당하고는 이쪽은 중도 보수고 네. 저쪽은 조금 너무 오른쪽이니까 일단 미래통합당이 생기고 나서 선거 과정에서
그 당들과 선거 연대를 또 하면 되는 거니까 네. 하나의 당 간판 아래 다 모이기는 지금 좀 어렵죠. 네. 조원진 의원 지역구, 만약 지역구 나오면 조원진 의원 지역구에는 미래통합당이 후보 안 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후보는 다 내죠. 네. 내는 이제 후보들을 선거 연대를 내놓고 말씀하시길래. 네. 이제 후보 단일화 운동 또 네. 해야죠. 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좌파당, 우파당, 뭐 보수, 진보 하는데 누굴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가령 저더러 좌파 그러면 내가 시장 경제를 부정하나?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혼란스러워서 그냥 여당, 야당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한국은 하도 다이내믹해서요. 1년 전, 2년 전 일도 까마득한 옛날처럼 생각하는데 네. 불과 3년 전 2016년에 탄핵을 했어요. 근데 그때 탄핵된 세력 중에서 행정 권력만 정리한 겁니다. 행정 권력만. 그래서 그때 마땅히 그 행정부를 떠받치고 있던 그때의 집권당도 일정 정도 국민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3년여 미뤄지고 이번에 이루어지게끔 이제 재규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모이는 사람들 보면 과거 새누리당 시절의 주축이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진영에 의해서 개편되거나 네. 또는 정강 정책이 다른 형태의 어떤 형태로 바뀐 게 없어요. 네. 그래서 탄핵 때와 같은 판단력으로 지금 통합된 세력은 네. 그 새누리당에 대한 국민적 판단 이것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만들어준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탄핵 때문에 흩어졌던 새누리당 사람들이 시간을 거쳐서 다시 한 곳으로 다시 모인 모이는 거죠. 그런 형태의 통합은 일단 이루어졌다고 봐야죠. 네. 미래통합당의 김영환 최고위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네, 최저의원이다. 최고위원이 아니고 최저의원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지금 저 논란이 이제 민주당만 빼고 찍자라는 그 칼럼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출발하는 당에 대해 미래통합당만 빼고가 문 밖에 서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의원도 많다는 거죠. 민주당만 빼고가 미래통합당 찍고가가 되지 못하는 현실이 아프고 이 말이 낯설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서 이제 보수 통합됐지만 이게 국민 통합으로 이어지지 않는 정치권의 역할까지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물론 김영환 전 의원은 말을 재밌게 하시는 분이니까 물론 이번에 그 미래통합당이라는 게 보수 전체를 통합했다든지 네. 뭐 현재 갈라져 있는 좌우를 통합한다든지 뭐 이런 개념은 아니고 정당이 있어서 흩어졌던 옛날에 보수의 중심이었던 한나라당, 뭐 새누리당 네. 이렇게 이어왔던 보수당이 그동안에 많이 갈라져 있었는데 그걸 다시 하나로 뭉친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이건 뭐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이걸 너무 뭐 여당처럼 비아냥거리거나 뭐 이거 깎아낼 필요도 없는 거고 일단 하나의 좀 야당이 또 정부도 그렇습니다. 이 저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는 네. 당이 여러 갈래로 다당제가 되는 거는 그 내각제에서 필요하지만은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는 여야 양당이 좀 튼튼하게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자리 잡는 게 좋기 때문에 네. 지금 그 미래통합당도 뭐 한국당이다 보수다 이렇게 흩어져 있기보다가 미래통합당 하나로 뭉쳐져 있는 것이 여권으로 봐서도 여당으로 봐서도 훨씬 좋은 일이죠. 네. 그러니까 살다 보면 사사로운 인연도 있어서 저는 저 김영환 형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원고 삼선인가 그러시죠? 네, 네. 원고하고 김대중 사람이거든요. 네, 김대중 그렇습니다. 대통령 시절에 의원도 하고 과기부 장관도 하고 그랬어요. 치과 의사신가요? 치과 의사. 지금 네. 치과 개업을 해서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안산에서 그러니까 치과 네. 병원하죠. 뭐 최근에도 통화한 적이 있는데 하루 종일 이거 하고 치과 의사 하고 있는데 네. 그게 아마 좀 지겨우셨던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냉정하게 보면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출마했을 때 사실은 의외의 사람들이 그 진영에 합류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오른팔 같은 한화갑 씨라든지 또 김경재 씨라든지 이런 네. 분들이 그 진영을 갔거든요. 마찬가지인 거죠. 원래는 민주계로 분류됐던 사람 중에 네. 개별적 이탈을 통해서 합류되는 존재들이 있는데 김영환 의원도 지금의 이제 민주당 내지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영을 바꾼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김영환 의원이 과연 이 보수 정당이 주장하는 가치와 철학을 같이 하는 인물인가는 대단히 제가 좀 속내를 아는 네. 입장에서 보자면
야, 이재호 의원이 보수 정당의 정치인이 된 것과 비슷한 거구나 하고 좀 특이하게 느끼고는 있습니다. 네, 집권했을 때는 뭐 대통령의 오른팔이라는 평가를 받으셨는데, 자 하나만 더 여쭤보고 그냥 넘어갈게요. 간단하게. 예. 제가 궁금한 것 중 하나가 보수통합이라고 읽었잖아요. 예. 보수통합 아니고 반문연대라는 지적이 있어요. 보수통합하고 반문연대가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뭐 거의 뭐 동전의 양면인데요. 양면인데 반문연대라 그러면 폭이 좀 더 넓지요. 지금 예를 들어서 과문에 있는 뭐 김문수 의원이 그 네. 대표가 되어 있는 그 토일당이라든지 서울역에 있는 뭐 공화당이라든지 네. 이런 전체를 다 합하는 게 이제 반문연대인데. 이 질문 왜 드렸냐면 예. 보수연합이라면 총선 이제 60일도 안 남았는데 예. 보수의 가치를 선택해 주세요라고 외칠 거고요. 예. 반문연대라면 지금 정부 여당이 못하니까 우리를 찍어주세요라고 외칠 건데 후자 이번에는 외침이 훨씬 커서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중간 심판이니까 일종의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자는 모든 세력들은 하나로 모이자 막 이런 그 형태니까 그렇게 보면 반문연대가 맞고 네. 당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반문연대보다는 좀 더 폭이 좁은 그런 형태고 막 그런. 네. 근데 보수의 가치라는 용어가 사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급성장의 환상 이런 걸 품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에 민주당이 이제 주장하고 싶어 하는 바는 미래 한국이거든요. 예컨대 한국이 덩치가 커지니까 뭐 중국, 뭐 일본, 미국 뭐 등등등하고 늘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는 묻어갈 수가 없는 이권이 균등해지고 경쟁이 되는 상황에서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 경쟁을 하자 하는 이제 문재인 정부 민주당의 이 앞으로의 방향성하고 와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정말 엄청난 성장을 하지 않았느냐 이 꿈을 다시 회복해 보자라는 취지로 이제 뭐 보수의 재결합이라든지 보수의 가치라든지 이런 게 그 토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과거와 미래의 싸움 이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아직은 뭐 저는 그건 생각이 좀 다른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안 가고 이번에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보수가 너무 분열되어 있으니까 뭐 정신 사납다, 헷갈린다 그러니까 좀 하나 합해봐라. 네. 합해봐라는 것도 하나 있고 그러고 너무 그 수구적이고 뭐 꼴통적인 그런 보수 말고 보수도 좀 변하고 발전하고 좀 새로워라. 네. 이런 면인데 이번에 오늘 통합된 거는 합치는 데는 성공한 거고 네, 네. 아직 내용이 더 새로워지는 거는 지금부터 해나가야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선거라는 게 우리는 이런 정책합니다. 또 우리는 이런 정치인을 내보냈습니다. 선택해 주세요 해야 되는데 이 사람 싫어하는 사람 다 뭉쳤으니까 찍어주세요 하는 게 맞는지를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건 네. 꼭 아니고요. 네. 그거는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건 네. 아니고 이 통합당이 단순히 문재인 대통령을 반대하고 문재인 정권을 싫어하니까 우리를 찍어주시오 이게 아니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야말로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거고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우리가 끝까지 발전시키겠습니다. 네. 그러니 우리에게 찍어주십시오. 이게 원론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여기에 찍어야죠 표를. 네. 그런 메시지가 좀 예. 많이 아니, 그래야지 나왔으면- 단순히 네, 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맞는 말씀을 네.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 경제를 지켜주십시오 해서 이제 보수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예컨대 어떤 사례가 등장하면 양당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봐야 되죠. 가령 일본이 이제 작년에 수출 규제를 했어요. 우리 반도체의 핵심을 타격할 수 있는. 그랬을 때 민주당 정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응해서 극복할 수 있다 해서 일본하고 굉장히 강한 대결 구도를 만들었고 그 당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일본을 이길 수 없으니 일본하고 타협하고 내용적으로는 문 대통령이 일본 총리에게 사죄를 해야 된다. 이 입장을 취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1년이 지났으니까 그 결과물을 보고 앞으로 우리 첨단 산업이라든지 미래 한국의 개척에 있어서 양당이 취할 수 있는 입장을 미리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의 네. 사례가 이미 다 등장해 있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민주당만 빼고 그 여파가 아직도 예. 네, 이낙연 전 총리가 사과를 한 것 같은데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요. 네, 물론 이 총리는 이 고발 자체를 반대한 사람인데, 네, 들어보겠습니다. 한없이 겸손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기조 위에서
겸손함을 잃었거나 또는 겸손하지 않게 보인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부터 더 스스로를 경계하고 주의할 것입니다. 당도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당 차원은 물론 아니고요. 개인 차원의 사과를 했습니다. 당 차원의 예컨대 원내대표나 당대표가 사과할 문제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왜냐하면 당의 이름으로 고발을 했으니까 지금 이낙연 총리가 저렇게 사과한 거는 저게 정석입니다. 전 뭐 현직 총리는 아니지만은 전직 총리로서 그래도 민주당의 선대위원장 아닙니까? 네. 선대위원장으로서 개인적으로 사과를 저렇게 한 건데 저는 이 건에 대해서 그 민주당만 빼고 이 칼럼건에 대해서는 네.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 이름으로 고발한 것 아닙니까?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간에. 당에서 한 거니까 이 대표 그럼요. 직인이 찍혔겠죠. 맞습니다. 네. 어쨌든 당의 이름으로 고발한 거니까 당이 네. 책임지고 국민들 앞에 이건 좀 잘못됐다고 사과해야죠. 아니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으면 그 거대 정당에서 여당에서 그 외에 어떤 의사결정으로 이런 결정이 있었답니까? 궁금한 상황인데 그런 이야기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고발 주체가 아직도 네. 명료하게 등장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고발한 쪽에서 보면 이 칼럼은 명백한 사전선거 운동이다라고 이제 판단했던 것 같은데 실책이죠. 뭐 칼럼을 통해서 온갖 네. 소리 다 할 수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한 건.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말 한마디 실수가 선거판을 뒤흔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정동영 후보가 대학신문사 젊은 기자들이 오니까 걸어가면서 아유 연세 많은 노인들은 집에서 푹 쉬세요 한마디 했어요. 네. 이게 증폭이 되더니 갑자기 굉장히 선거판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 김영민 시사평론가가 아주 오래전에 김구라 씨랑 같이 하던 조그만 일종의 지하 벙커 같은 네. 인터넷 방송에서 막 재밌자고 막말 던진 게 선거판을 굉장히 오랜 세월이 흘러서 흔들어요. 이건 굉장히 그러니까 비지성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저런 대응 태도에서 국민들이 뭐 야단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선거판에 많이 벌어진 여러 헛발질 중에 하나라고 보이나 네. 이게 민주당이 대호각성에서 당대표 차원에서 그냥 온 머리를 다 들고 그냥 석고대제. 석고대제할 그런 성격의 일인가? 네. 저는 꼭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치면 자유한국당 쪽에서 반성할 일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근데 사례를 그렇게- 들면 막말들. 그렇게 비교할 일은 아니고 이 진보라고 하는 거는 솔직하고 분명해야 되잖아요. 본인들 스스로 우리는 진보 정당이다, 좌파 정당이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일어나는 사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사과하는 것이 그게 진보적 태도입니다. 이번에 어쨌든 이해찬 대표 이름으로 고발이 됐잖아요. 네. 그럼 본인은 몰랐다 하더라도 어찌됐건 내가 내 당대표니까. 이름으로 우리 당 이름으로 고발한 건데 이걸 칼럼을 쓴 걸 갖고 당 차원에서 고발한다는 건 잘못된 겁니다. 이재호 대표님, 제가 이렇게 하나만 이야기해요. 말씀드리자면 네,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네. 진보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예. 솔직하고 정직해야 된다고. 그 진보만 그래야 됩니까? 아니죠. 당연히 보수도 그래야 되는데 기본적인 가치죠. 그러나 보수는 지금까지 해온 것이 이제 그렇게 안 한 것들이 많이 때가 있으니까 묻어도 된다. 국민들이 때가 묻어도 보기에는- 보수다. 네.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보수나 진보를 놓고 볼 때 진보 쪽 사람들이 좀 더 정직하고 솔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네. 이런 자, 생각이 있는데 네. 그 생각을 지금 조국 사태부터 지금까지 전혀 그 생각이 합당하지 않게 오히려 보수보다도 더 그런 것에 대해서 부정직하게 나가니까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아침 라디오 상황인데요. 이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시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권자들에게 민주당만 빼고 다 찍어라. 그게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그런 주장을 김어준 공장장이 했으면 바로 고발당했을걸요. 이 사안 보면서 네. 이제 민주당이 고발까지 간 건 지나쳤다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네. 그거하고는 별개로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 특정 정당을 제외하고 다 찍어라고 했다면 네, 이거 당연히 고발당했을 이 것이고 프로그램 하차해야죠. 김미리 교수는 해도 되고 저는 하면 안 됩니까? 저는 네, 굉장히 선택적인 지금 비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임 교수는 민주당만 빼고 찍자 이렇게 칼럼에 쓰고 경향신문은 그걸 제목으로 뽑았는데 그럼 라디오나 뭐 이런 데서 김어준 씨가 그럼 자유한국당만 빼고 찍자 이러면 나는 고발 안 할 거냐? 자유한국당은 고발 안 할까요? 고발 안 하죠. 그거는 그런 거는요 칼럼이지 않습니까? 네. 칼럼에 임미리 교수가 얼마든지 그보다 더하기도 쓸 수 있죠. 그 칼럼은 읽는 독자들이 이해에 맡겨야 되는 거지. 칼럼을 썼다고 저 필자를 고발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네. 미래통합당 빼고 찍어라. 찍자. 네. 이렇게 한다고 미래통합당에 그걸 고발한다 그러면 그 당도 아니죠 그거는. 네. 그러니까 저 우상호 의원하고 김어준 씨하고 두 분 뭐 평소에 감정하고 상관없이 이건 다 동의하기 어려운 말들을 하네요. 그러니까 저런 말 할 수 있냐 하는데 반대쪽 입장에서 저런 말 또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소위 선거법이란 범위 안에서는 무슨 네. 말이라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민주당에 대해서 뭘 잘못했다고 말하냐면 이걸 검찰에다 맡기는 겁니다. 고도의 정치적 사안들이 껄핏하면 검찰로 갑니다. 그러면 검찰을 구성하는 그 검사 하나하나가 우상호 의원보다 더 정치적이고 고도의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당이 됐건 대립 지점만 생기면 껄껏하게 그 사법고시 공부만 한 그 검사들에게 판단을 맡기는 지난해 건 특히 심했습니다. 매우 네. 우스꽝스러운 겁니다. 저는 네. 그 검사들의 판단력을 믿질 않습니다. 그분들 그냥 법리에 준해서 자기 경향하고 맞춰서 그때그때 판단을 내리는데 저런 건 법적으로 결론 내릴 수 없는 문제. 즉 사회적 공방에 맡겨야 되고 정치적 토론의 네. 장으로 가야 되는 일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거는 임미래 교수가 뭐 민주당만 빼고라니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를 떠나서 임미래 교수 저 칼럼 이후에 민주당의 대응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화나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자, 시간이 한 3분밖에 남지 않아서요. 네. 민주당 공천 좀 볼까요? 총선 다가오면서 공천 관련해서 교통 정리가 하나씩 되고 있는데 네, 잠깐 보겠습니다. 7개 지역입니까? 8개 지역입니까? 전략 공천 지역을 하면서 신창현 현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느 지역에 전략 공천을 내려보내나 했더니 주광덕 의원, 김도읍 의원, 정영기 의원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과거 자유한국당의 주 공격수 분들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눈에 가시 같은 분들의 뭐 센 분들을 내려보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시즌 좀 길게 볼까요? 네. 아니 뭐 선거가 되면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렵것 평소에 좀 마다 찍어놨던 지역에는 자기네들이 사람 내보내고 하는 건데 네. 저게 선거 결과엔 큰 영향 없습니다. 네. 전략공천이라는 게 유권자들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전략 공천이 생각보다 그렇게 효과가 있지 그렇습니다. 않다. 예. 네. 저는 이제 한국 정치에서 없어져야 될 게 공천이라는 제도라고 오랫동안 생각해 왔습니다만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당 지도부가 선택해서 공천하는 제도가 한국 현실에는 어쩔 수 없고 네. 저런 게 보통 이제 저격 공천. 며칠 전에 선관위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 말씀하시죠. 네. 현실적으로는 그렇다 이 말씀이시죠? 예, 네. 현실적으로는 뭐 네. 어쩔 수가 없다 싶어요. 그건 여야 뭐 다 공유한 네,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격 공천은 굉장히 선거판을 재미있게 만듭니다. 네. 예, 누구를 잡아야 되겠다 해서 그 유명한 사례가 목포에 김대중 잡겠다고 그 공화당이 전력을 다해서 대통령까지 가서 거기서 했던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격 공천은 선거를 흥미롭게 만드는 뿐 아니라 네. 정치 관심을 환기시키는 역할도 있어서요. 저 부분 저는 아주 관심이 있고 네. 재밌게 지켜볼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막 나가는 것처럼 이탄희 판사는 전 판사는 뭐 저기 어디입니까? 나경원 의원 지역구 동작을도 이야기 나왔었는데 용인정으로 표창원 의원 지역구로 가는 것 같고요. 네. 배현진 그 전 MBC 아나운서는 송파을에서 아마 최재성 의원하고 가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고 아직도 지켜봐야 합니다. 하나만 더요. 금태섭 조홍천 의원은 지원자가 아마 여당 내에 경선자가 없는데 더 기다려서 누가 더 나오는지 봅시다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아무래도 검찰 출신이고 그동안에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당과 좀 다른 목소리를 내서 혹시 당심은 속마음은 이 두 조홍천 의원이고요. 이 두 분을 좀 밀어내고 싶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나와요. 단합은 좋은 거고 네. 민주당은 너무나 오랜 이제 분열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목소리를 원하는 경향이 강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컨대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 엄청나게 공격을 받아요. 네.
금 의원이 검찰 출신이 아니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 싶긴 해요. 조소신. 그러나 다른 목소리를 배격하면 안 되죠. 다른 네. 목소리가 존재해야 그래야 그 정당에 활력이 생기는 거니까 네. 경쟁자를 뭐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야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이견을 가진 의원을 몰아내는 분위기라면 그거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저는 저걸 보면서 금태섭 의원이나 조홍천 의원은 공천 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로 봐서 네. 제가 속해 있는 당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여당이면서 박근혜 정부에 또 박근혜 대통령에게 비판했던 사람들 다 쳐냈지 않습니까? 네. 그 지역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당선되어 오는 사람도 적었지만은 당선되어 온다는 사람들이 그냥 소위 말하면 진박이라 그래서 꼽은 사람들인데 20대 국회에 보십시오. 제 역할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당에 쓴소리 하거나 지도부에 네. 비판적인 소리 한다고 그래서 쳐내면 그건 오히려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는 게 한국당의 전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금태섭 의원이나 조홍천 의원이나 저런 분들 공천 줘야지. 아니 권력에 대해서 내부에서 권력에 대해서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을 공천 줘야지. 그 사람들 다 쳐내면 그걸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요. 박근혜 대통령 집권 시절에 유승민 의원은 정말 솔직히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모욕감을 느낄 만큼의 언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쳐내느라고 온갖 무리를 다 하다가 그 집권 자체가 붕괴가 된 거거든요. 그 역사를 안다면 반론을 펼칠 수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 여지가 없으면 그게 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정당은 굉장히 취약해집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재호 집행위원장, 김갑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